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에서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인데, 우선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현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 개정안은 이를 대놓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현 정부가 만든 역사교과서 개정안을 보면요, 현대사를 8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놨어요. 그런데 이 8개의 소주제 중에서 이게 첫 번째 소주제가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주제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에요. 그런데 이 두 소주제를 통해서 역사교과서 개정안은 아주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함축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번 개정안에서 보면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좌우합작운동이라든가 남북협상뿐만 아니라 제주 4.3 사건까지를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 4.3 사건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수립되었습니까? 우리 우리 민족 최초의 자유 총선거, 50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50 총선거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고요. 그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남한 내 좌익들이 이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거 방해 사범을 염려해서 죽창을 거둬들이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은 수도경찰청장,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경찰청장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그 암살범을 체포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총선거를 전후해서 딱 닷새 사이에 그 좌익 세력의 공격으로 사망한 경찰이나 후보, 선거위원, 우익인사가 40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이 좌익의 50 총선거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익의 50 총선거 방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제주 4.3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남로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인 5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지른 무력 봉기가 발단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도민들이 다수 희생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은 이번 정부가 만든 그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수립을 저지하려는 그런 정치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주 4.3 사건의 주동자인 김달삼은 나중에 북으로 들어가서 영웅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거꾸로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번 그 개정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통일정부 수립 노력이 실패로 끝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의 정권이 수립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학습 요소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북한 정권 수립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순서가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 요소를. 그래서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이 순차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남한의 정부가 수립되자 나중에 이제 북한에 정부가 들어섰다라는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인고 하니 이승만이 정권에 눈이 멀어서 단독 정부를 세웠다. 그래서 이제 남한 단정론이라는 거죠, 소위. 그래서 이제 남한 단정론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분단된 것은 책임은 결국 대한민국에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은 분단의 원흉이다라는 해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나요? 여기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남한과 북한 어느 쪽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48년 8월 9일에 함경도를 통해서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에서 소련은 정말 뒤늦게 전쟁에 가담했어요. 미국은 41년 12월에 하와이 진주만이 기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선전포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소련은 명색이 연합국이지 이 태평양 전쟁에는 참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안 하고 있다가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것 같으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틀 뒤 8월 8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8월 9일부터 함경도를 통해서 한반도에 진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딱 엿새입니다. 엿새 동안 싸웠어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 연합국은 나머지 나라들은요 3년 7개월 이상 싸웠습니다. 그래서 3년 7개월 이상 싸운 연합군이 일본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되자 승리 직전에 들어와서 엿새 동안 싸우고 나서 연합국으로서 같이 소련이 승전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른 연합국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숟가락으로 떠먹은 것이 뭐냐? 한반도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절반을 엿새 동안 싸우고 차지한 겁니다. 이렇게 8월 9일부터 한반도에 소련군이 진주했는데 미군은 언제 들어왔느냐?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난 9월 8일에서야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왜냐? 전쟁이 끝날 때 1000km나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데 한 달이나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은 미리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소련군은 말하자면은 거의 기획 입국에 가까운 거예요. 북한에 말하자면은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미군은 그야말로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한 이정식 박사라고 계십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정식 교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 미군의 이 한반도를 진주한 이후에 그 미 군정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표류였다. 표류. 그야말로 아무런 정책도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하고 들어왔는데 어떤 준비를 했느냐? 소련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점령했던 지역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유럽에서도 위성국가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스탈린에 해당하는 작은 스탈린, 우리가 리들 스탈린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낙점을 해서 파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의 경우에 리들 스탈린으로 낙점된 사람이 바로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이 45년 10월에 열렸던 소련군 환영 군중 대회였고요. 이 사진에서 지금 김일성이 가슴에 달고 있는 것이 바로 소련군으로부터 받은 훈장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 치스차코프, 레베제프, 로마넨코, 소련군 장성입니다. 이 소련군 장성 세 사람하고 같이 서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주체 사상 운운하면서 북한이 이제 그 사진에서 뭐 소련군 훈장 포샵을 하죠. 소위 포토샵을 해서 이 훈장 다 지워버리고 뒤에 서 있던 소련군 뭐 장군들을 다 지워버립니다만 어쨌든 이 사진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 착착 진행이 돼서 북한에는 정권이 빨리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사진 자료집에, 북한에서 나온 사진 자료집이에요. 이 사진 자료집에 46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져요. 수립이 되는데 이 대회식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이쪽에서도 있는데 뭐 같은 내용이 써져 있어요. 이 두 개의 플래카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이렇게 써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위원회 성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 위에 요 오른쪽에 있는 플래카드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 맨 위에 이게 무슨 자냐 하면요. 끊어졌는데 여기 이 회자랑 같은 자예요. 그래서 인민위원회의 회자입니다. 여기서 회는 우리의 정부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46년 2월에 만들어진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당시의 사람들이 뭐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정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요. 북한이 먼저 정권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46년 2월이에요. 얼마나 빠른지요. 해방된 것으로부터 딱 반년입니다. 6개월 만에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좌파 역사학계는 이승만이 정권욕에서 남한만 단독 정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으로 분단됐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로 역사학계에서 내놓는, 국사학계에서 내놓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 46년 6월에 정읍에서 한 연설을 가지고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정읍 연설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요. 이게 나온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나온 시기가 중요해요. 이 정읍의 연설이 46년 6월입니다. 그럼 조금 아까 보신 그 북한의 이건 언제였어요? 46년 2월이죠. 그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냐면요. 이 제1차 미소공의 이게 뭡니까? 이 제1차 미소공의가 덕수궁에서 열렸을 때 우리 민족들은 얼마나 그 기대를 했습니까? 이제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가 드디어 들어서는구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미 정부가 수립되고 인민위원회라는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기대를 걸었던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정읍연설이에요. 이 연설의 내용도 보세요. 제1차 미소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고 통일정부를 고대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주식하자. 북쪽에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그 이승만 박사는 당시에 북한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걸 조직해서 근데 그 국사학자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요 내용 가지고 단정론이다. 우리가 먼저 정부를 수립했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그 목적이 있어요. 왜 위원회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했냐면요.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소련 때문에 우리가 통일국가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승만 박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물러가야 우리가 통일국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소련을 그러니까 물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정읍 연설이라고도 안 그래요. 정읍 발언이라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한과 북한 쪽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은 북한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이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수립을 정부 수립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요. 이번에 나온 지필 기준이 있어요. 지필 기준 시한이 있는데 그 시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 특징을 비교한다라는 규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해방 직후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 체제가 형성되고 말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분단을 극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니까 결코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사학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분단 체제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통일지향 민족주의 사학이니 뭐 분단 체제론이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하나예요. 좌파의 한국 현대사 인식이라는 건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결국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 수립이라고 쓰는 겁니다. 나라로 보지 말아야 된다. 결국 우리 민족이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전에는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놓은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다음에 북한 정권 수립 이런 식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이 아니라 정부 수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나라로 볼 수 없다. 단지 말하자면 분단 정부 중에 분단 정부다라는 식의 이제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닐까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나라인지 아닌지 그동안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나라로 인식했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8년에 건국을 해서 그로부터 50년이 지나면 몇 년입니까? 98년이죠. 98년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건국 50주년을 맞아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문 내용이 뭡니까? 건국 50주년을 역사의 전환점으로. 98년을 건국 50주년으로 했다라는 건 뭡니까? 48년을 건국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사료에 해당하는 것이 다 남았어요. 그리고 이 연설문은 뭐로 시작됩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올해로써 건국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여기는 더해요. 대한민국 50년이고 그게 제2의 건국이라고 써놨어요. 아예 건국이라는 제2의 건국은 뭡니까? 제1의 건국이 있었으니까 제2의 건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48년이 제1의 건국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50년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60년은 언제입니까? 건국 60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여기 써져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 60년.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죠. 여기 김영삼 대통령도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뒤에 써진 그 플래카드의 내용이 대한민국 건국 60년. 위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제 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50년, 건국 60년 다 기념했습니다. 올해는 몇 주년입니까? 그럼 건국 70주년인데 전혀 기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현 정부가 내놓은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립을 부정하면서 이거를 정부 수립으로 격화시키는 건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말씀드려야겠군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대한민국에서 나온 한국사 교과서를 가능한 건 다 모아다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원래 서양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사를 하던 사람인데 어떤 그 계기가 있어서 이제 이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작업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참 이거를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느낀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여기 이게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가로로 길기 때문에 1차, 2차는 뺐습니다만 우리나라 1차 교과서 검정이었어요. 2차도 검정입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있었는데요. 그때 교과서에서는 6차까지 이제 검정이건 국정이건 떠나서 6차 교과서까지는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든가 성립되었다라는 걸 부정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교과서에서. 그런데 이제 건국이란 말은 물론 안 썼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요. 이 대한민국 수립이나 성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하면 그 옛날 분들은 이제 한문을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대한민국 건국하면 나라 국자가 두 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또 쓰는 게 되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틀리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립 또는 대한민국의 성립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건 간에 그렇게 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국정교과서가 없어지고요. 이 2002년에 한국 근현대사라는 검정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검정교과서가 문제인 거예요. 검정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6종이 나왔는데 6종이 하나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부정을 해요. 그리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다 그러고요. 이 금성교과서 같은 것이 이 금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아주 좌편향된 교과서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최고봉이라고 할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의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가 닻을 올렸다라는 식으로 써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걸 부정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교과서들도 뭐 부분적으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다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나라라는 걸 부정하고 정부 수립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걸 왜 부정을 하고 그거를 그냥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지. 그것은 전부 북한과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은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보시면 아시지만 5차나 6차 국정교과서일 때까지는 대한민국은 성립됐다, 수립됐다. 그 대신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단독정권, 단독정부. 그러니까 지금 좌파 역사학계가 이승만 박사가 정권욕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해서 단정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단독정권을 세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8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단독정권을 세웠다,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런데 7차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검정 교과서가 나오면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그리고 북한에 또 다른 정부가 세워졌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대한민국하고 북한을 동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합법적이고 북한은 불법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나오면서부터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는 더해요.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대한민국은 정부고 북한은 뭡니까? 나라예요.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크로스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종래의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합법적인 정부고 합법적인 국가고 북한이 불법적인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이제 교과서에서는 북한이 국가고 우리는 정부에 불과해요. 이런 것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정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만든 목표가 뭐에 있었느냐? 이거 하나만 바로잡아도 제대로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이 나라고, 이 원래 국정교과서로 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나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라고 북한은 정권이다. 라고 썼던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 정부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국정교과서를 빛도 보지 못하게 폐기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만든 한국사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도로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 정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원래 검정 교과서들이 했던 대로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역사교과서 개정안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라는, 승인했다라는 사실을 교과서에서 아예 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사실은요, 역대 교과서에 계속 수록됐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역사교과서 개정은요, 이 유엔에서 승인했다는 사실을 없애버린 거죠. 근데 유엔 승인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엔 승인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날짜 보세요. 48년 10월이니까 일본에 간 사진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초청을 해서, 당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일본 점령군 사령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 환영 행사에서 태극기가 개양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극기가 개양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죠. 그러나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흔히들 국가의 성립 요건으로 영토, 주권, 국민, 우리가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번째가 뭡니까? 국제사회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승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누가 조그만 섬나라 같은 데를 하나 사서 무슨 자기네가 뭐 나라다 하고 주장한들 국제사회가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승만 박사는 이승만 박사는 국제정치학 박사 아닙니까?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태극기를 손으로 만든 태극기를 가지고 가서 손에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만큼 국가를 국제사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한일운동할 때 이승만 박사가 주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상해 임시정부,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국제사회가 우리의 임시정부를 승인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승인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러니까 48년 7월 20일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7월 24일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직 8월 15일에 정부 수립식을 하기 전에 유엔에 보내는 한국 대표단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엔에 보내는 한국 대표단으로 하여금 빨리 가라. 뭐 당신은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시 제3차 유엔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단을 구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한란, 그다음에 장면 박사, 단장이죠. 조병옥 박사, 모윤숙 여사, 정일영 박사,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빨리 파리에 가서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나라에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어라 라고 대표단을 파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국가를 세웠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는 거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박사가, 단장인 장면 박사가 대한민국 외교관 여권 제1호를 받고 파리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 갔는데 이 유엔 총회가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승인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소련이 계속해서 회방을 놨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이 유엔에 보낸 대표가 비신스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학자 출신인데 굉장히 언변이 좋아요. 말을 잘해가지고 한번 마이크를 붙잡았다 하면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링이라고 그러죠. 뭐 2시간씩, 길게는 4시간도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승인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표단을 향해서 미제국주의와 이승만의 개가 앉아있다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조병옥 박사도 이에 맞서서 지지 않고 비신스키를 향해서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응수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언제 이게 우리의 승인안이 상정이 됐냐면요. 유엔 총회가 12월 12일 날 폐막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날 밤 11시 58분에서야 우리의 안건이 상정된 것이 의결이 돼요.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비신스키가 그날도 2시간 넘게 방해 연설을 해가지고요. 이것이 늦어졌는데 마지막 날 이제 그 다음 날 폐회하는 날인데요. 6시에 폐회 예정이었는데 오후 3시에 표결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표결 당일은요.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을까봐 우리나라 대표단이 굉장히 조마조마했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당시는 교통사정이 좋지 않을 때니까요. 크리스마스를 자기네 고국에서 나라에 돌아가서 쇠겠다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쇠기 위해서 대표단 중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대표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 전날 워낙 늦게까지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단이 그날 한 일이 뭐냐면은 방방이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서 다른 나라 대표단을 깨워가지고 회의에 참석해달라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 총회 폐회되기 직전에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렵사리 표결에 붙여졌고요. 표는 다행히도 압도적인 표로 48대 6으로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승인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유엔 결의 제 195호입니다. 이 195호가요.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이신 이승만 학당의 교장 선생님이신 이영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 책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으셨지만 이게 이제 195호가 이게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요게 똑같은 내용을 이제 국제적인 문서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고 이 오른쪽이 불어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영어로 돼 있는 중에 가장 이제 압축적인 내용이 바로 요 밑에 형광 표시한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 요겁니다.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여기 이제 다 옮겨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앞에 나온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ROK죠. 대한민국이 인 코리아, 이거 보십시오. 한반도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인 코리아, 한반도에서
the only, 유일한 그러한 정부다. 이게 그러한이 앞에 나온 문장의 lawful, 합법적인 정부다라는 걸 받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을 받은 문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 말씀을 하나 또 드려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한반도에서 유일하다고 했을까요? 이게 48년 12월 12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당시 48년 8월 15일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는데 북한은 사실 정권을 훨씬 더 먼저 수립했죠. 46년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 만들었고요. 그 이듬해 47년 2월에 임시자 떼고 정식 인민위원회를 만듭니다. 물론 위원장은 김일성이었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단독 정부를 세웠다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공표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선포하니까 마치 이제 자기네는 우리보다 늦게, 조금이라도 늦게 하는 척 하려고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날 12월 12일에 표결할 때는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개의 정부 중에서 어느 것, 이 ROK, 그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DPRK, 북한은 뭡니까? 불법적인 정부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얘기는 북한이 불법적인 정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로부터 1년 반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죠.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인 정부를 불법적인 그 정권이 침략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가, 역대 교과서가 서술한 걸 보시면요. 이 국정교과서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에 근현대사 교과서가 7종이 이제 6종인가가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금성교과서가 정말 심하게 좌편향된 교과서입니다. 제가 이 교과서를 분석할 때요. 금성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이 금성교과서는 잘 보관해서 교과서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그 교과서를 쓰면서 한국사를 좌편향의 끝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요. 북한의 조선 통사, 현대조선 역사를 베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지닌다라는 것과 완전히 대비됩니다. 유엔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그러나가 왜 나옵니까?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는 인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실패다라고 완전히 초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이거 나라가 아니래잖아요. 남한만의 정부고 그거는 국가가 실패로 끝난 거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같은 때 나온 근현대사 교과서 보세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문건에 쓰여 있는데 이 유엔 결의안을 거의 왜곡 조작합니다. 선거가 가능하였던 그 유엔 결의안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다 집어넣어요. 무슨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이라는 둥 무슨 선거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이라는 둥 해서 있지도 않은 그 유엔 결의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써서 넣습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이게 이제 이 부정하는 이유가 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거를 부정하는 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이걸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3조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은 북한을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한 불법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엔 결의안을 빼버리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리영희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한양대 역사학 교수도 아니에요.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는데요. 리영희 교수가 한국론단의 91년이에요. 이 91년에 쓴 그 글인데 이 글에서 이 정부의 코리아의 그 지역에서라는 원문에 있지도 않은 문장을 구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연합뉴스의 편집국장을 지낸 서우식 교수가 이거를 좌파 언론의 역사적 사실 왜곡 오역 사례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곡인지 오역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역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를 틀리게 번역한 것이 오역이고 왜곡은 영어를 알면서 일부러 이제 어떤 의도에서 이 문장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거는 왜곡이 되겠죠. 그래서 왜곡이라도 문제고 오역이라도 문제입니다. 오역이라서 이 영어 문장 하나, 유엔 결의안 하나 번역할 수 없는 실력이었으면 그것도 문제고요. 일부러 왜곡했다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했을까라는 것이 짐작은 가요. 왜냐하면은 이 글을 보세요.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왜 썼을까요? 이 글에서 이 유엔 결의안을 왜곡했는데 이 글의 제목을 보세요. 국가보안법 논리의 위대한 허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아까 헌법 제3조 때문에 폐지를 못하는 거고 그 헌법 제3조는 유엔 결의안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걸 보였고요. 이게 이제 91년이잖아요. 리영희 교수가 한 게 바로 그 다음 해에 또 나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1992년인데요. 박원순이 국가보안법 연구라는 책을 씁니다. 이 국가보안법 연구가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 3권인데 그중에 3번째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입니다. 똑같죠? 조금 아까 리영희 교수도 모였어요. 국가보안법에 관한 거였어요. 지금 바로 그 다음 해 92년에 박원순도 국가보안법 폐지론에서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은 허구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 정권을 우리 영토 안에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흐름을 아시겠죠? 1991년에 리영희 교수도 국가보안법 논리의 위대한 허구라는 글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992년에 박원순도 국가보안법 폐지론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걸 부정한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좌파들이 역사교과서를 쓸 때는 그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유엔 결의안 내용을 왜곡 또는 오역해서 그대로 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그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을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유엔 결의안을 교과서에 제대로 서술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사실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번 그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이번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 역사교육 개정안에서 나타나는 대한민국 깎아내리기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한국사 교과서를 모조리 갖다 놓고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분석하는 논문을 썼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논문, 그 8종 교과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거를 분석할 때 이제 분석을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북한에 관한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8종 가운데 5종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대등하게 정부로 서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걸 부정을 해요. 그래서 그 5종의 교과서를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관한 걸 분석을 했는데요. 북한에 관한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북한에게 불리한 주장은 불리한 역사적 사실은 다 빼버리고 누락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교과서가 5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과서 5종과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5종, 이 완전히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돈다는 것,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5종보다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역사교과서 개정안의 편향성이 더 심각합니다. 이번 역사교과서 개정안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깎아내리는가,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반공을 빌미로 독재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그 역대 정부를 비난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이거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먼저 그 독재를 했다고 해서 그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깎아내리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현대사에 그 소주제가 8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라는 주제를 넣어놨어요. 근데 6.25 전쟁이라는 주제는 있었는데 이 남북 분단의 고착화라는 용어를 이제 새로 넣은 거죠.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뭐 남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라지고요. 그 대신 6.25 전쟁 이후에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라는 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이 반공주의와 독재라는 새로운 학습 요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없던 거예요. 반공주의와 독재. 이거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까닭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6.25 전쟁 이후에 반공, 북진통일 뭐 이런 거를 내세워서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그 반공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반공을 했다라는 게 과연 비난받을 일인가?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1953년의 지도입니다. 1953년 세계 지도예요. 자, 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자유진영은 뭐 파란색으로 돼 있고요. 공산진영은 무슨 색으로 돼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자, 유라시아 대륙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전체가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매달려 있어요. 파란색이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거의 외딴 섬에 해당합니다. 이게 1953년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자, 1917년에 소련이 공산화됐죠. 지구상에서 최초의 공산국가가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45년에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 다 공산화됩니다. 동유럽 공산화됐죠. 여기 이제 동독까지 공산화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 공산화됐습니까? 북한 공산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49년 10월에 어떻게 됩니까? 중국까지 공산화됐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공산 세력이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53년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매달려 있는 외딴 섬인데 그야말로 섬입니다. 물론 이 자유진영이 조금 있긴 해요. 그 일본 있어요. 그러나 53년에 일본이 무슨 소용입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튼 것은 언제입니까? 1965년이나 돼서 한일 국교 수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53년에는요, 일본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완 있어요. 그러나 타이완 중국 대륙 다 내주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필리핀이 있었는데 너무 멀죠. 그래도 우리가 필리핀에 많이 의지하고 좀 교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953년의 세계의 상황이었고요. 우리 이 한반도는 그야말로 공산주의와 맞선 자유진영의 최전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공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공을 했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게 과연 비난할 일인가라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 자유진영의 최전선에서 공산주의 진영하고 대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건국 자체가 공산주의와의 끈질긴 투쟁에서 승리해서 얻어진 승리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반공국가로 출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건국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작동시켜야 했는데 이 신생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시도는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건국한 지 2달도 안 돼서 여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순 반란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게 건국한 지 2달도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2년도 채 안 돼서 6.25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격화되고 있던 냉전의 최전선 한반도에서 소련을 비롯한 안팎의 공산주의자들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도발에 직면해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공화국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공산주의와의 투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시대 상황에서 자유와 반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즉 반공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만의 반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공산주의 노선은 이승만 정부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제2공화국 장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연히 제3공화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반공은 흔들림 없이 계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3공화국에서도 반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1968년에서 70년 사이에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였죠.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난파하면은 무장공비를 수십 명을 난파해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웅산 테러, 카알기 폭파 사건이 이어졌고요. 최근까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등 북한의 그 공산주의 세력의 도발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엄혹했던 냉전 상황에서 반공산주의 기치를 내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 70년 넘게 공산주의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공이 왜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반공산주의가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없다면 우리가 반공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새 무슨 반공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수구 꼴통이네, 무슨 냉전적 사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반도에서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목한 냉전 상황에서 반공산주의 기치를 내거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공주의로 그걸 낙인을 찍는다든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을 빌미로 독재를 합리화했다라는 것이 이제 좌파 역사학계의 인식이고요. 이번 개정안은 그 인식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놓은 것입니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 그리고 유신 이후에 박정희 정부는 그 정치 체제는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독재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체제다라고 이제 권위주의 체제에 해당한다라는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재 국가는 정당과 선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독재 국가라는 것은 당이 하나밖에 없고요. 우리가 북한을 보면 알지만 노동당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히틀러의 그 독일도 마찬가지로 나치라는 당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50년대 이승만 정부나 유신 시대 박정희 정부의 경우에는 야당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당 지배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선거를 보더라도 선거가 주기적으로 정시에 행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나 50년대 이승만 정부, 그다음에 유신 이후에 박정희 정부를 권위주의 체제라고 학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번에 나온 그 교과서 개정안은 독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독재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남북한을 동급의 독재 정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반공주의와 독재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승만 정부를 이제 독재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나란히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남한도 북한도 똑같이 독재를 했다.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남북한을 분단 정부로 규정을 해서 동급의 이제 동격을 만들어 놨잖아요. 똑같이 정부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둘 다 남한과 북한을 똑같이 독재로 규정해서 동급의 불량 체제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북한과 똑같은 불량 체제인지 과연 독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이요, 리브르 누아르 디 코뮤니즘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1997년에 나온 책입니다. 공산주의의 흑서, 검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 요점은 그거예요.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이 책이 97년에 나왔으니까 러시아 혁명 80년 만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80년 만에 공산주의로 인해서 체제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다? 1억 명이다 라고 추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 1억 명이 누구냐면 중공에서 6,500만, 소련에서 2,000만, 북한에서 200만, 캄보디아에서 200만 정도 죽었다고 추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추산은 그렇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요, 일단 그 북한을 보시면 이제 200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아직 그 집계가 다 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국제사회가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뭐 홍수가 나고 계속 흉년이 나면서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기아에 허덕이면서 굶어 죽고 뭐 탈북자가 일어나고 하는데 한 약 300만 명 죽었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97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 고난의 행군 시기죠. 그 시기가 다 집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학술적으로 책이 97년에 나왔다는 건 연구 성과는 그보다 좀 더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집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200만이라고 써놨는데 북한이 한 300만 정도 그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300만이라는 그 말씀드리면 잘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거냐 하면 우리가 무슨 야구장 같은데
관중이 꽉 들어찼을 때 보통 한 3만 명 정도로 잡으면 그 야구장 100개를 채울 만큼의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도 굶어 죽었다라는 건 인간으로서의 가장 참극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북한이 이제 200만 잡고 소련이 2천만 잡고 그렇게 해서도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1억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련 2천만도 제대로 된 숫자인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소련이 그 출범한 그 스탈린 치하에서 스탈린 때의 그 공산당 간부 에조프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탈린에게 그 사형자 명단을 책으로 만들어서 바쳤어요. 근데 그 명단이 책으로 383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집계를 하니까 약 4,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2천만이라는 것은 어느 쪽이 그 맞는 책이 아무래도 이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이 피숙청을 거듭해서 나라를 거대한 수용소 군도나 다름없이 만들었던 게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수천만 명을 희생시킨 게 중국의 마오쩌둥이고요. 그다음에 3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굶어 죽게 만든 게 북한의 김씨 왕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이들과 똑같이 독재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역사 서술인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개정안대로면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이라는 최악의 전체주의 정권하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정부가 똑같이 독재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역사 서술입니까? 남한과 북한이 동급의 독재 체제라는 것이 과연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마 남북한이 동급의 독재 체제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제가 알건대는 아마도 우리나라 좌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기에 앞서서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현 정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깎아내리기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깎아내리기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깎아내려요. 이 한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깎아내린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정부가 특히 새로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편찬 기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정부에서 지필 기준에 새로 이걸 넣었어요. 뭘 넣었냐면요. 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의 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제시한다라고 썼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려면, 무슨 뜻인지 알려면 그 전에 나온, 그러니까 뭐 제대로 써보진 못했습니다만 재작년에 만들었던 국정교과서하고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국정교과서에서의 편찬 기준은 뭐였냐면 눈부신 고도 경제 성장의 과정을 살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의 기적이죠. 이 눈부신 고도 경제 성장을 보라는 건데 이번 문정부에서 만든 지필 기준은 뭐냐면 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지필 기준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의 상당수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국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 시각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구상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역사를 해석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국주의라고 비난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일국주의 시각에 가두지 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경제 성장을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계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필 기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당시의 세계 경제 상황에서는 이승만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누가 집권했어도 경제 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가능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상에서 저절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때 누가 집권했어도 가능했을 거라는 거면 세계 경제 성장에서 저절로 된 거라면 그러면은 당시에 북한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는 왜 경제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랬다 치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무슨 뭐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은 왜 경제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이제 당시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도 그 누가 집권했을 거라도 경제 성장했을 것이라고 이번 역사 교과서 지필 기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는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눈부시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많은 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지금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 즉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일궈낸 성취가 아니라면 그건 과연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깎아내리려는 이 지필 기준의 저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의 경제 성장을 깎아내리려고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한국 현대사를 설명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산업화 대 민주화라는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법적 구도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였지만 두 대통령에게는 각각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견인한 공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즉 산업화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사 지필 기준은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공과 과 중에 공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농지개혁과 교육혁명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사교과서 지필기준은 이 두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로, 이것을 역사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역사교과서 개정안은요, 두 대통령의 공과 과 가운데 과를 턱없이 부풀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옛 소련이나 중국, 북한 등 공산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와 맞먹는 동급의 독재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뭐냐? 그래야만 역사교과서에서 민주화 운동을 반독재 투쟁으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든 한국사 지필 기준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반공을 내세워서 독재를 자행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독재자여 분단 세력으로 몰아가야만 민주화의 공로를 좌파가 오롯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민주화 관련 지필 과정을 보시면요, 이 현대사에 관한
이 그 지필 방향이 딱 6문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6문장 중에 3문장을 딱 절반이죠. 민주화에 할애한 겁니다.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첫 번째 걸 보시면요. 민주화 운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다. 그러니까 왜 독재를 자꾸 이승만, 박정희 권위주의라는 말 안 쓰고 독재라는 말 쓰느냐? 자기네들이 독재가 심했다고 하면 할수록 민주화 운동이 공이 더 빛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도 보시면요. 민주화와 함께 이루어진 과거사 청산의 사례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왜 이렇게 쓰라고 교과서에서 지시를 하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민주화하고 과거사 청산이 같이 간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하는 작업이잖아요. 자기네가 지금 과거사 청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하려면 과거사를 청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 청산해야 될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뭐냐? 북한은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다 감옥에 보내고 북한의 지도자는 가서 포옹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역사인식,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 과거는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 이번에 지필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보세요. 1987년 이후를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또 뭐냐 하면은요. 48년부터 그러면 87년까지 이게 87년 이후가 민주화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세운 게 이제 48년이잖아요. 그럼 48년부터 87년까지 40년간은 독재를 했다는 거 주장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우리가 내내 독재를 했습니까? 48년에 정부가 세워질 때 처음부터 독재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독재를 해서 40년간 독재를 하다가 이제 87년에 민주화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 같으시죠? 교과서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그랬던 금성 한국 근현대사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라고 써놨냐면요. 40년 독재 정치를 했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독재라는 거 6번, 이 남한이 독재했다는 말이 13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18쪽, 18페이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위에 보시면요. 이게 276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294쪽에서 끝나니까 18페이지 안에 13번이나 독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에서 다 독재라고 쓴 거예요. 13번이나 나옵니다. 이승만 정부 6번, 박정희 정부 6번, 신군부 3번 해가지고 독재를 했대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이게 87년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독재 정치 했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18페이지 안에 13번이나 대한민국이 독재를 했다. 40년 독재를 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 독재라고 몇 번이나 써놨겠습니까? 제가 이걸 연구원에 있었을 때 인턴을 시켜서 했는데요. 인턴한테 가서 이거 북한이 이 금성교과서 북한이 독재라는 거 몇 번이냐고 조사해오라 그랬더니 그 인턴이 며칠 만에 와가지고 박사님 아무리 뒤져도 북한에 대해서 독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죠. 북한을 독재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그런데 이 남한은 독재를 했대요. 그것도 40년 독재를 했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대한민국 이번 정부의 역사교과서 개정안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서슴없이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슴없이 깎아내리면서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북한에 대해서 불리한 역사적 사실은 다 빼버렸어요. 일부러 누락시키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감싸고 도느냐 그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종래의 그 교과서에서 북한에
대해서 뭐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든가 핵 문제, 인권 문제 이것이 이제 교과서에 서술되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 뭐 폐기된 국정교과서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북한의 체제 위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3대 세습, 핵 문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북한의 군사 도발 이런 걸 다 쓰라고 해놨던 거죠.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북한의 오늘날의 실상을 알려주는 내용 다 빼버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관한 내용 전혀 쓰라는 얘기 없어요. 완전히 다 빼버린 거죠. 대신에 이것만 쓰라고 돼 있어요.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이거를 쓰라고 돼 있어요. 결국 거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군사 도발과 평화 공세 사이를 계속해서 오락가락했죠. 한때 평화 운운하면서 대화에 나섰다가도 얼마 안 가서 핵실험을 되풀이하던 북한은 이제 핵무기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평화 공세라고 부르는 까닭이죠. 그러니까 공세라는 말은 공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도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 공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70년간 북한의 군사 도발은 수천 건이고 평화 대화는 남북 대화는 수십 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교육과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의 도발 등 북한 실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교과서에 꼭 들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는 변변이 이루어진 것도 없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과정만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누락이라고 합니다. 누락. 일부러 빼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일본이 이제 그 무슨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빼버리고 싫지 않죠. 그런 것처럼 누락시키는 건데요. 이것도 역사 왜곡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취 기준에서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관한 내용 다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것도 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동안 무슨 중국이 동북공정을 했다라든가 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렇게 우리가 역사교과서 왜곡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이런 그 누락도 다른 나라의 역사교과서 왜곡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그다음에 북한은 감싸 안는 그런 그 행태를 보이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가 내놓은 역사교과서 개정안의 지향점은 뭐냐? 뭘 지향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의 역사를 관통하는 게 있다면, 키워드가 있다면 그거는 독재와 세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정부가 내놓은 교육과정에서는 3대 세습이란 말 빼버렸죠. 우리가 이제 흔히 세간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종북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법이 있답니다. 거기서 북한에 대해서 세습이란 말을 쓰면은 그거는 종북이 아니고 세습이란 말을 못하면 그건 종북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는데 3대 세습이란 말 싹 빼버렸죠. 그리고 사회주의 대신에 사회주의라고 넣은 것입니다. 자, 이 3대 세습이라는 거를 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세습 체제라는 딱지를 떼도록 도와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대 세습 대신에 사회주의라는 걸 넣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여기다가 사회주의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것이 이번 그 교과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목표다라고 봅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라는 말을 넣었는데 왜 사회주의라는 말을 넣냐면요, 현실 공산주의가 폭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이어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70년 만에 공산주의 실험은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지금 중국, 뭐 북한, 뭐 미얀마, 베트남 뭐 이 정도 공산주의 국가가 몇 개 안 남았는데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가 망했기 때문에 망한 체제라는 이미지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제 저기다가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넣었는데요. 또 하나 이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넣게 된 게 뭐냐면요.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현실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줄줄이 망하니까 2009년에 헌법에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사회주의로 그걸 바꾸는 개정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2009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내 좌파들이 북한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도요 공산주의란 말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냉전이라고 얘기하면은 자유주의 진영하고 공산 진영이 싸운 거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현재 교과서에서는 공산주의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정말 모순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개정안은 북한이라는 3대 세습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사회주의 체제라고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은 자가당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승만 박정희 정부가 반공을 빌미로 독재를 했다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공을 했다고 비난했잖아요. 근데 반공을 했다는 건 뭡니까?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반공산주의를 한 거죠. 근데 또 지금은 공산주의가 없었대요. 북한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뭐랍니까? 사회주의래요. 그러면 뭐 우리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공산주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자가당착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저거 앞뒤가 안 맞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 전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앞에서 한 말하고 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거를 둘러대니까 결국은 자기네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주의로 포장을 해줬는데, 북한을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가 제가 이제 가늠해 보건 데는요, 이게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주의, 우리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자, 이거를 보십시오. 자, 일제 시기에 우리 민족운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독립운동이란 말도 안 써요. 항일운동이란 말도 안 씁니다. 민족운동이라고 그래요. 항일운동을, 독립운동을 민족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걸 새로 넣었어요. 이번에 교과서에서. 근데 이 사회주의 운동을 넣은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교과서에서도 무슨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서술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번 개정안처럼 일제 시기의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학습 요소를 새로 넣었는데, 이거는 이 용어를 넣은 까닭은 뭐냐면요, 마치 일제 시기에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을 벌였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잖아요. 그럼 중고생들이 어떻게 배우게 되느냐? 한반도에 사회주의가 일찍부터 존재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라고, 이제 이거랑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은 시대적으로 나오는 게 순서대로 일제 시기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제 시기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그래서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다. 그럼 일제히 침략에 맞서 사회주의 운동을 벌이던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 체제 북한을 세운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뇌리에 각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럼 현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에서 자유를 빼버린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그걸 내용을 넣어서 개헌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2월이고요. 그보다 앞서서 올해 1월에 이 역사교과서 개정 시안이 나왔었는데요. 이 개정 시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통하죠?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 당론하고 역사교과서의 이것이 똑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했던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헌법에서는 이제 한 발 물러섰죠. 왜냐하면은 헌법이 개정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에서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빼버렸어요, 자유를. 그런데 이 시안이 뜻하는 게 뭐냐? 자유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한 적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독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가 컸죠.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느냐? 그래서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번 현 정부는 이 시안을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7월 말에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에 지방선거에서 이기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확정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별 차이가 아닌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다른 그 헌법학자 두 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려보겠습니다. 대구교대의 박인현 교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또 서울대 명예교수인 헌법학자 최대곤 교수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배제한 민주주의를 거론한 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까지도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평양의 김일성 광장인데요. 좀 오래된 사진인데 제가 이거 잘 보이는 거 가져왔습니다. 북한의 국호가 써져 있죠. 북한의 정식 국가 이름이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인민민주주의도 포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라는 자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민주주의 용어를 쓴 지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영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이 좀 잘렸네요. 자, 공산주의자들의 언어 혼용 전술이 저 윗부분에 가려진 게 그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소위 언어 혼용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혼용 막 섞어 써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막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하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앞에 자유민주주의를 붙여야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나 하고 헷갈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불렀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주
반공 학생 사건, 우리가 신의주 의거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이것 때 이거 이후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신의주 학생 의거가 45년 11월, 그러니까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 게 45년 8월 9일이잖아요. 이 신의주 의거가 일어난 게 딱 100일 만이에요. 소련이 북한을 점령한 지 100일 만에 신의주에서 학생들이 소련군 물러가라, 뭐 이것까지도 이제 저기 했을 텐데 공산당을 몰아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공산당을 싫어한다는 거. 공산당이 인기가 없었어요, 이미 초기부터. 그래서 이후에 조선공산당이 명칭을 어떻게 바꿉니까?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조선 노동당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남노당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박헌영이가 남노당 활약했던 거죠. 지금도 북한의 당이 뭡니까? 노동당이잖아요. 이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주 학생회의거 이후에 공산당이 인기가 없었기, 공산당을 몰아내자고 하니까 공산당이 인기가 없어서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또 바꿨어요. 당은 노동당으로 바꾸고 공산주의는 민주주의. 그리고 자기네 나라 이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언어 혼용 전술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저들이 할 때 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까지도 포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서 개정은 이게 이제 남한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남한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다 포괄하도록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자칭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사회주의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 남한과 북한의 접점은 어디냐 하면 이 교과서대로라면, 이 문정부가 만든 교과서 개정안대로라면 이 접점이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게 인민민주주의를 포괄하니까. 그래서 이번 역사교과서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어서라도 남북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개정안대로면 통일의 지향점은 남한과 북한 체제의 접점인 인민민주주의, 즉 북한판 사회주의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꿔서라도 민족의 통일만 이루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 역사인식, 이것이야말로 1980년대 이후 이른바 민주화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또아리를 튼 좌파 세력이 만들어낸 적폐 가운데 가장 큰 적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는데요. 자, 이 국사교과서라는 건 뭡니까? 국사교과서란 모름지기 그 나라의 정통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 정부가 내놓은 역사교과서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놓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정부가 내놓은 국사교과서의 개정안은 뭐가 문제냐면요. 현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국사교과서는 우리가 과거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현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를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반도의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한반도가 밤일 때 위성에서 본 사진이에요. 북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게 밤에 찍은 사진인데도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대낮과 같이 빛나죠. 어디가 가장 빛나죠? 서울 주변, 네, 수도권. 한강의 기적입니다.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진에서 한강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빛나잖아요. 이 주변 어디보다도 빛납니다. 한강의 기적이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평양인가요? 사라져버렸어요. 40년 독재를 했다면서요.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독재를 했대요. 그래서 40년 독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남한과 북한이 동급의 독재를 했고 남한이 40년 독재를 했는데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현 정부가 내놓은 역사교과서 개정안대로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이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현실, 한반도의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교과서가 아닌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어떻게 이룩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대한민국이 수립 단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이 공산주의 체제로 북한 정권을 출범시킨 것보다 얼마나 우월한 선택이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내놓은 역사교과서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갖은 방법으로 헐뜯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건국, 성장, 발전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이번 개정안입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감싸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한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림으로써 인민민주주의를 포용하도록 하고 자칭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서술하도록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어서라도 사회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앞장서서 그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정체성마저 바꾸려 한다면 어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제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